버크셔 해서웨이가 3년 만에 대면 주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만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511억 달러의 현금을 썼어요. 64조 원을 시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요즘 전쟁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있는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버핏에게 직접적으로 저가 매수에 나선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정확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은 안 하고요. 나를 너무 그 지표로 사용하지 말아달라 라고 좀 둘러 말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의외였어요. 요즘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매수를 하는 모습을 지금까진 잘 안 보여줬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매수를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둘러보려고요. 오늘 영상에선 정확히 포트폴리오 분석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요. 일단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리스트업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지난 20년 동안 버크셔웨이가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왔는지 볼 수 있는 건데 2001년까지만 하더라도 필수 소비재에 많은 비중을 넣었고요. 그리고 그 절반과 비슷하게 나머지의 자금들을 금융 쪽에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금융이 거의 메인으로 자리 잡고 있고 필수 소비재 쪽은 많이 줄인 걸로 보일 수 있죠. 그리고 2011년부터 과감하게 정보기술 쪽을 투자를 합니다. 여기서 정보기술이라는 거는 사실 단순히 뭐 컴퓨팅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기통신, 방송, 컴퓨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멀티미디어, 통신망 등등 대표적으로 애플이 있죠. 이 분야에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면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2021년 3분기 말 기준으로 딱 보면 정보기술과 금융 쪽에 많은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가장 많이 산 거, 많이 판 거,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애들을 가져왔습니다. 애플이 47.6%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사실상 애플 움직임에 따라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움직임이 결정됩니다. 그 밖에 뱅크 아메리카, 미국에서 가장 큰 최대 은행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한은행, 국민은행 정도 합쳐야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전체 규모 말고요. 그 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 정도로 보면 그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운송 기업이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대한통운 정도 되겠네요. 코카콜라. 이건 뭐 비중을 따질 거 없이 너무 유명한 기업이고 배당을 꾸준히 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뭘 가장 많이 샀나 봤더니 쉐브론, 누홀딩스, 액티비전 블리자드, 리버티 이 두 개는 같은 계열사예요. 쉐브론과 누홀딩스, 액티비전 블리자드, 옥시덴탈 이게 3월달에 나온 건데 얘가 좀 쉐브론과 맥락을 좀 같이 합니다.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사실 얘 4개인데 전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아직 얘를 왜 샀을까 퍼즐이 맞춰지진 않는 상태예요.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쉐브론과 옥시덴탈은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 저는 이게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유가 상태를 유지할 거라는 그에 따라서 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것 자체에 베팅한 걸 수도 있고요. 혹은 고유가가 유지된다면 다른 일반적인 기업들이 비용 증가에 따라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것들을 해증하기 위해서 산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가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유가만 단독적으로 오르진 않아요. 금, 은, 구리, 그리고 팔라듐 이러한 원자재들이 다 같이 오릅니다. 물론 최근 유가 폭등의 원인이 러시아 전쟁 쪽에서 발생을 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전 세계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그 가운데에 러시아 전쟁이 트리거로 방아쇠를 당겨버린 거지. 이렇게 올라가 버린 유가가 당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중단을 하고 휴전을 하던 종전을 하던 이게 바로 올라간 만큼 다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당장 막 75불대 밑으로 바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근처에서 그냥 어느 정도 가격 합의를 보고 유지하지 않을까. 그럼 이러한 고유가가 유지가 된다면 일반적인 기업들은 고정 코스트가 증가를 한 상태에서 계속 그걸 부담스럽게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의 주가 혹은 이익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쉐브론이나 옥시덴탈 같은 기업들은 고유가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돈을 벌 거예요. 저는 이게
단순하게 고유가 상태가 유지될 거라, 얘네 돈 많이 벌기 때문에 배당도 많이 주기 때문에 그걸 베팅했다라고 보긴 좀 애매하고, 얘네가 고유가 상태가 유지됐을 때 다른 기업들은 이익성 측면에서 하락했을 때 이걸 해칭하는 목적이 아닐까. 저는 해칭 수단으로 매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전략을 조금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를 매수를 한다면 니켈 값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럼 니켈 값이 증가할수록 2차 전지 종목들의 이익성은 떨어져요. 몇몇 이거를 소비자에게 본인들의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2차 전지 종목들은 니켈 값이 상승할 때 이익성은 떨어집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또 주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요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2차 전지를 샀으면 조금 비중을 2, 30%라도 니켈 값을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했다면, 얘로 먹으면 얘로 잃은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걸 해칭이라 그럽니다. 여튼 제가 볼 때는 워렌 버핏, 그러니까 버크셔 해셔웨이 측에서 쉐브론과 옥시덴탈이 안정적으로 돈을 굉장히 잘 버는 기업이고 배당도 주는 거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라고, 그럼 어떤 베팅 측면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해칭 목적이 더 크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아직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필수 소비재 기업들의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 다 정리를 못했단 말이죠. 그 기업들이 고유가가 유지가 되고, 그에 따라서 운송 비용이 부담이 되고, 수출, 무역, 운송 비용들이 증가했을 때 그거를 입을 수 있는 어떤 피해들을 상쇄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많이 산 기업이 이 누홀딩스라는 기업이에요. 얘네가 지금 브라질에서 대표 핀테크 기업이거든요. 실제로 브라질이 예전에는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기업, 이런 나라들이 고성장할 거라 봤는데, 최근에는 브라질을 굉장히 각광받고 있죠. 브라질의 대표 핀테크 기업인데, 아직까지는 얘네가 은행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리고 인터넷도 다 터지는 게 아니어서 핸드폰만 있고 데이터가 터진다면 얼마든지 은행 결제, 송금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얘네가 작년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고, 그 전부터 이미 버핏은 5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한 상태예요. 지금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게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비자랑 좀 반대로 간 거죠. 비자의 비중을 줄였어요. 근데 브라질의 대표 핀테크 기업으로 이 금융 쪽에서도 비자, 미국 내에 있는 비자는 줄이고 브라질은 올렸습니다. 이게 좀 전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왜 같은 기업들, 같은 섹터에 있는데 자국 내에 있는 기업은 줄였고 브라질 거 올렸는지, 그걸 봤더니 얘네 누홀딩스가 이번에 단순히 브라질만 다루는 게 아니라 남미 시장, 특히 멕시코 쪽으로 진출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거리를 단순히 그 미국 아메리카 지역, 그러니까 북미 지역만 겨냥하는 게 아니라 남미 지역까지 공략하는 이런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얘는 브라질 쪽을 겨냥을 했지만 버크셔웨이가 단순히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남미 쪽도 보고 있다는 거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토스랑 좀 비슷해요. 토스. 그래서 만약에 이건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워렌 버핏이 어쩌다가 토스라는 기업을 알게 됐는데 흥미롭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카카오페이랑 뱅크가 지금 엄청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지금 계속 반등을 못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그렇게 많이 샀어요. 근데 이게 좀 논란이 최근에 좀 됐었어요. 아무래도 워렌 버핏이랑 빌 게이츠랑 엄청 친하다 보니까 둘이 절친이거든요. 밥도 자주 같이 먹고. 미리 좀 정보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MS가 82조 원을 2021년 1분기에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버핏은 이미 2021년 4분기에 1조 원을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평단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95달러고요. 워렌 버핏은 65달러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을 받고 있죠. 너 이거 내부 정보 알고 한 거 아니냐? 사실 워렌 버핏한테 그런 잣대를 들이밀기가 거의 의미가 없죠. 이분은 만족할 때까지, 수익이 날 때까지는 존버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매입을 했는지. 전 실제로 게임주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편인데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어떠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매입을 하는 거고, 그런 상태를 또 워렌 버핏이 관심을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얘네 두 개가 좀 비중이 확대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편은 아닌데 그래도 탑 4, 5에 드니까 보면 리버티 미디어 그룹이라 해가지고 존 말론이라는 사람이 회장입니다. 이분이 되게 존경 많이 받는 사업가이자 그리고 투자자로 좀 유명해요. 적절하게 부채 관리도 굉장히 잘하고요. 늘렸다 줄였다 잘하고 M&A도 굉장히 잘한 편이고요. 주주 환원도 적절히 해가지고 미국 투자자들 중에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디어 쪽에서의 워렌 버핏이다 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뭐 시스템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약간 미디어 쪽에서 음악 그리고 이런 영화 이쪽에서는 약간 미디어 쪽 넷플릭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 FWONK 이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인기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장 사람들이 열광을 했던 게 미식축구, 농구, 야구 그리고 F1이었어요. 이 F1 경기가 열리는 게 올해 좀 많이 열려요. 다시 재개를 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관련주를 베팅하는 거라고 좀 보이네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마스크 해제하면 관련주가 없을까 댓글로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전 당장 오늘 나가봐도 마스크를 벗은 사람 잘 못 봤고요. 마스크를 벗고 다닌다 해도 그게 뭐 지금 당장 엄청난 패러다임이 변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글쎄요, 당장 벗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서서히 이 코로나 자체가 종식되어가지고 벗는 게 아니라 코로나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 손을 놓고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국내 경제나 증시 쪽에서 다른 관점을 가질 만한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해당 관련주를 찾는 게 어렵기도 하고요. 딱히 없고요. 이미 오른 것도 좀 많습니다. 근데 일단 버크셔 해서웨이 측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주로 F1 쪽을 샀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제가 그 아프리카 TV 이야기를 했던 거랑도 느낌이 좀 일맥상통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온라인 이벤트들에만 어떤 방송을 한다면 앞으로는 아시안 게임도 있고 뭐 농구 경기, 야구 경기 이런 거를 뭐 아프리카 TV에서 방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많이 판 종목들인데 공통적으로 보면 특징적으로 약간 제약을 많이 팔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FB 제가 예전에 투자했던 기업인데 이거 2020년 제가 6월인가 7월에 이걸 팔고 나왔었거든요. FB 제약회사입니다. 그리고 얘가 아마 2024년인가 5년에 얘네가 메인으로 밀어붙이는 약물이 만료가 될 거예요. 특허권이. 이것 때문에 향후 먹거리를 찾는 게 좀 부담이지 않을까. FB 그리고 BMI도 수익성 악화가 좀 나왔고 그래서 얘네 둘은 제약이고요. 그리고 테바 팔면 얘도 제약입니다. 탑 5 중에서 3개가 제약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을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CHTR이 통신 쪽인데 얘네를 왜 팔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비자 쪽은 최근에 얘네가 아마존이랑 소송을 벌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비자 말고도 경쟁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랐고 이런 상황에서 이 경쟁 과열 상태를 비자가 버텨낼 수 있을까,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내용들을 쭉 요약을 해보면 1분기에 64조나 샀는데 이 지분 변동을 보면 여전히 이 정보통신 쪽에는 많은 비중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금융 쪽, 정보통신과 금융 쪽에 비중을 쭉 들고 가고 있는데 오히려 필수 소비재 쪽을 줄인 편이다. 많이 산 애들을 보니까 유가 상승을 베팅했다기보다는 좀 해진 목적이 좀 커 보이고 그리고 핀테크 기업 브라질 거를 샀고 반대로 비자의 지분을 줄였다. 반대로 가는 모습.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마이크로소프트 82조 원에 산다는 거 이미 1조 원을 작년에 매입을 해놨고 이거는 향후 얘네가 어떤 시너지를 낼지를 좀 관심 있게 볼 만하다. 실제로 저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좀 고유가, 해칭 혹은 베팅 이쪽 그리고 핀테크는 여전히 좋게 보는 것 같고 음, 리오프닝 쪽에도 투자를 하긴 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도 매입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밖에 제약 쪽은 좀 안 좋게 보는 게 확실하다. 이 비자를 판 거는 비자의 수익성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비자가 경쟁 과열 상태에 들어갔고 얘보다는 오히려 남미 시장 공략하는 기업을 사는 게 더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봐서 얘를 줄이고 아까 뉴홀딩스를 산 것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매일 보진 않아요. 자주 보지도 않고요.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였어요. 근데 사실 이런 시장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많이 이런 내용들을 찾아봅니다. 그 사람이 정답이어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을 참고한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중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샀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오른 것도 아니고요. 팔았다 해서 무조건 계속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도 틀릴 때가 많아요. 근데 결국에 이런 비중 관리를 해 나가면서 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근거로 이 종목들에 접근을 했는지 파악을 해본다면 많은 투자적 영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의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날 미국장 엄청 많이 떨어져가지고 사실 오늘도 좀 위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은 생각보다 잘 버텨준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제가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 오늘 스타트가 괜찮네요. 만약에 이번 주 이러한 기조를 쭉 유지를 한다면 금요일쯤에 제가 아주 좋은 소식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